자, 이제 승낙을 보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조문이 있죠. 528조 1항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529조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문에 의하면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니까 계약은 성립하질 않아요. 따라서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요. 요걸 이제 연착한 승낙이라고 해서 530조에서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승낙이 연착했을 때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조문에서 따로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도록,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다시 528조 2항 3항이 좀 어려워요. 528조 2항 3항은 연착한 승낙 중에서 이런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낙 기간을 1월 30일로 정했는데 승낙자가 1월 29일 날 보내서 2월 2일 날 도달했어. 뭐 이건 그냥 연착이 된 걸 거예요. 그렇죠? 1월 29일 날 승낙을 보냈다면 1월 30일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분명히. 뭐 이런 건 그냥 연착이 될 텐데 이런 경우 승낙을 1월 10일 날 보냈어요. 승낙을. 당연히 1월 10일 날 보냈다면 1월 30일까지 이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경우인지 2월 2일 날 도달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분명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발송을 했죠.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합니다. 528조 2항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연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즉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발송을 했는데 어찌어찌 기간이 지나서 도달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을은 분명히 며칠 날 보냈어요. 승낙을 1월 10일 날. 근데 이게 2월 2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가백에. 엔진 찢어진다. 저건 스쿠터가 아니죠. 고급 오토바이 소리인데. 저 돈 있으면 할리를 타지만, 그치? 조금 고급진 소리가 나는. 그치? 제 꿈이 할리 한번 타보는 거라니. 아직도 못 타고 있어요. 할리 한번 딱 타고서 경춘 가도로 싹 봄바람 맞으면서 달려보는 거. 안 어울려요? 네.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교수님 페라리를 타셔야지. 아, 페라리요? 아이, 그럼. 저는 할리 부당부당 하는 거 타고 싶어요. 페라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와이프한테 할리 좀 타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욕만 직사게 먹고. 저희 아버님 젊으실 때 오토바이 결혼하시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오토바이를 좀 되게 좋아하셨대. 저도 그런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 한 번 했다가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생긴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죠. 네, 돌아가셨죠. 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있네. 사고에 의한 연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1월 10일 날 보냈기 때문에 이 청약이 가백에 당연히 도달했을 것이다. 즉 계약이 성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을은 이거 무슨 짓 한 거예요? 이거? 전문용어로 뻘짓이라고 했죠.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을 보낸 을은 그게 연착했다는 걸 모르고 있고 받은 갑만 알고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뻘짓하지 마라. 네가 보낸 게 연착했다 라고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연착 통지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죠. 을이 갑한테 1월 10일 날 보내고 전화를 해요. 야, 나 오늘 보냈다. 내일이나 모레쯤 승낙 통지서가 너한테 도착할 거야. 갑이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안 와. 이게 다음 날이 돼도 안 와.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네가 1월 10일 날 보냈다는 게 아직도 안 왔어. 이걸 지연통지라고 해요. 요 둘 중에 하나는 갑이열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어쨌든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연착통지하거나 지연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을로 하여금 뭐 하지 마라. 뻘짓 하지 마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돼 있고요. 안 했을 때는 을의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요. 요게 528조 2항 3항의 의미가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승낙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승낙자에게 연착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연착되기 전에 지연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연착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착통지를 하거나 지연통지를 발송하거나. 근데 사망에 안 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승낙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보니까 결국 계약은 성립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다라고 합니다. 됐죠? 네? 네, 정도. 자, 일단 승낙기간관에서 조문 확인하셨고요. 536페이지로 갑니다. 승낙이란 이런 거다.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승낙도 법률 사실이다. 승낙은 누가 해야 되나?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한다. 누구에게 해야 되나?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지요. 따라서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죠. 따라서 조건을 가했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534조에서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 두 번째가 청약을 수령했다 해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승낙 의무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 때문에. 회답을 할 의무도 없어요. 승낙 의무도 없고 뭐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래서 그 조건부 승낙에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로 가면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걸 받은 사람 회답할 의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개무시해도 돼요. 이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밑에 줄.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조금 고급지게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은 개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무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 승낙기간 말씀드렸고 5번 연착된 승낙, 변경가한 승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승낙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요건데 문제가 계약 성립 시기, 즉 승낙 효력 발생 시기예요. 청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가능성이라 그랬고요.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의 효력과는 좀 다르죠?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란 건 결국 승낙 효력 발생 시기를 말하는데 원칙이 기간 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예요.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원칙이 기간 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있다고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531조. 원래 계약은 언제 성립이 되는데? 기간 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성립이 되는데 531조에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있다고 조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격지자의 개념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서울, 부산 사람이 전화로 계약하면 대화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격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격지자란 시간적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격지자 사이에서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승낙기간인데 이제 격지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편물. 승낙통지를 기간 내에 발송을 했고 그게 기간 내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 거고 이걸 적용하면 언제 성립한 거야? 발송 시. 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기간 내에 발송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청약자 입장에서는 이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에 승낙이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고 승낙자 입장에서는 이미 발송을 했으니까 발송 시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고 이런 모순이 생긴다 그랬어요. 531조 때문에 위에 거는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밑에 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불성립, 승낙자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 성립.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격자 사이에서는 발송 시 성립을 한다. 그런데 승낙통지를 발송했을 때 성립을 하는데 이게 기간 내에 불도달하면 성립했던 계약은 소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기간 내 불도달. 승낙통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장래 사실이고요. 불도달할지 도달할지는 불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립했던 계약이 소멸해요.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판례가 좀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그 승낙이 기간 내에 불도달하는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송 시 성립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 판례 문구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기간 내에 불도달하는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송 시 성립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격지자건 대화자건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우리 법원이 할 때 이 조문은 언제 활용하냐? 이 조문. 격지자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라는 이 조문을 우리 대법원은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조문에 의하더라도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이 조문을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 그 성립 시기를 판단할 때 이걸 써먹어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두 군데 활용을 합니다. 이 조문을. 두 군데. 하나가 이 경우. 계약 성립했죠? 그럼 언제 성립한 걸로? 발송 시. 이때 한번 써먹으면 돼요. 또 하나가 이거.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는데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언제 성립했는가? 발송 시. 요때 써먹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하고 이거를 결합시킨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사례 형태로. 1월 10일 날 승낙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체국 사정으로 2월 2일 날 도달했고 갑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옳은 것은 계약은 1월 10일 성립하였다. 이렇게 고르는 거. 곤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528조 2항 3항하고 531조를 결합시킨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견해의 대립이라고 하는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승낙기간 내에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게 판례 태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그 밑에 줄 일단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지만 그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랬죠. 요거와 관련해서 그 밑에 계약의 경쟁 체결 중에 오른쪽에 입찰이라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입찰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아요. 팔면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격을 써내시오. 입찰 공고. 그 공고를 보고 물건에 탐이 나는 사람은 나 얼마에 사겠소? 응찰.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요거 갖고?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안 되죠? 응찰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이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하겠죠? 근데 낙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꼭 낙찰해야 돼요? 최고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안 팔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응찰에 대해서 낙찰 결정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청약의 유인. 이게 청약이죠. 이게 승낙이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 판례 응찰에 대해서 납부의 자유를 가진다.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 그걸 보고 입찰하는 행위는 청약. 청약에 대해서 승낙 의무는 없으니까 최고가를 써낸 자에게 낙찰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납부의 자유를 가진다. 승낙 거절의 자유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 교재 보면 계약의 경쟁 체결이라고 해서 경매와 입찰을 구별만 해놨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 뭐 내려가는 경매, 올라가는 경매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요. 요것만 입찰에 대해서 납부의 자유를 갖는다.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승낙은 없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는 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학원에서 책을 빌려서 보시는 분은 이 책 살 생각이 없으면 빨간 볼펜으로 밑줄 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막 밑줄을 그었어. 그럼 책 사야 되죠. 그런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이 있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사람의 입장에서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더란 말이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승낙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청약자가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를 알 필요 없이 그 사실이 있는 때.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이고 청약자가 그걸 안 때가 아니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묻지 않고 계약은 성립한다. 교재 밑줄 긋는 순간 이미 책은 산 거다. 돈 내야 된다. 학원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밑줄 그었을 때 이미 계약은 성립한다. 또 하나가 예금계약 성립 시기예요. 은행과 예금주 사이의 예금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예금주가 은행에다 돈을 건네주는 게 청약이고요.
금융기관이 이 돈을 받아서 확인하는 걸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서 확인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 직원이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도 봤지만 그거 설령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미 확인했으니까 예금주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이미 성립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교차 청약 더 쉬워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2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을도 갚았대. 네 노트북 20만 원에 팔어 그랬어. 청약만 두 개가 있어. 근데 내용이 일치해. 우연하게도. 이럴 때는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언제 성립할까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그렇죠? 어느 하나만 도달했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만약에 시기를 달리해서 도달했다.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계약을 성립시켰지만 이렇게 자잘한 내용들이 일치가 돼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어렵게 성립이 됐어. 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효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일반적 효력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청약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승낙의 의사표시도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거래 계약을 했다. 아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 효력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만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부른 경우, 제가 민법 총칙에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공교롭게도 화재로 전부 소실이 됐다.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다. 이럴 때는 그 범죄인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었어요. 그렇죠? 계약법에서는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이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갑이라는 놈은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전부 다 탔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반면에 와서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하는 을은 저 주택이 1월 9일 날 화재로 홀랑 다 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알고 있다면 와서 사겠다고 계약을 했을 리가 없겠죠.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갑소유 주택이 1월 9일 날 화재로 홀랑 다 탔다는 걸 아는데도 와서 사겠다 그랬어. 이상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경우.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어. 이 갑이란 놈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계약. 갑이란 놈 이거 을 굳이 불러서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는 놈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놈이 했어. 했으니까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라, 이 자식아. 이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법원도 원시적 불능 이외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책임의 요건을 보면 1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일 것,
2번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이거 틀리게 일으키는 중.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X. 이게 답이었었어요. 아이 진짜 촌스럽게 문제를 내요. 상대방에는 손해가 생길 것.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때 첫째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일단 외우세요. 이행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을 배상해라 또는 신뢰 손해를 배상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행이익, 신뢰이익은 이익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어. 그래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 신뢰손해, 이행이익, 이행손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이행이익이 뭔지 신뢰이익이 뭔지 몰라도 되고요. 결론만 기억을 해둡니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말을 똑같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조문에는 왼쪽 535조 계약치가상의 과실책임 조문에는 요거를 뭐라고 해놨냐면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를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말을 바꿔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아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틀린 것을 골라라.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었잖아요. 그 밑에 문장이 이거였어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신뢰이익이 뭔지 이행이 뭔지는 지금 몰라도 되고 첫 번째 문장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퀄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통해서 머릿속에 딱 책임의 내용이 외워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일단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행이익이 어떤 게 있고 신뢰이익이 어떤 게 있고 그거 나중에 이제 심심하면 비교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까지 책임의 내용까지를 간단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542페이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뭘 배상해라?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적용범위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다. 그죠? 판례도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 두 가지. 각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100평이에요. 근데 나중에 을이 측량을 해봤더니 20평이 부족해요. 측량을 해봤더니. 그러면 처음에 100평 매매 계약을 했지만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계약할 때부터 20평은 넘겨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 상태예요. 일부 불능. 그쵸? 근데 일부 불능은 137조에 의하면 전부 불능이니까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우리 판례 이런 상황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수량지정 매매의 경우에 수량지정 매매란 수량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를 수량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각과 을이 정말로 딱 100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요. 한두 평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측량해보면 그런 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계약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파트 매매 같은 건 어때요? 평수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평당 얼마 그러니까 그건 수량지정 매매예요. 근데 일반 예를 들어서 이미 3만 평을 매매했어. 정말 딱 3만 평이어야 돼요?
한 2만 9천평일 수도 있고 3만 1,000평일 수도 있고 측량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수량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거 수량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매매의 경우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때는 우리 민법에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574조, 572조. 그래서 이 담보책임에 터잡아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왜? 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요. 계약은 일단 유효해야 돼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거야. 근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뭐예요? 무효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양가로 2번. 됐죠? 네. 또 하나가 양가로 3번 계약교섭 중 부당한 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교섭 중 부당하게 파기했으니까 계약은 체결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약교섭 중 부당 파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교섭 중 부당 파기란 계약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를 말합니다. 백화점 가서 바지를 하나 사서 입어봤는데 기장이 길어요. 그럼 보통 접어서 입어보거나 옷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꼽아갖고 입어보겠죠. 근데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 있죠. 근데 입어본 사람이 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접혀있는 대로 잘라갖고 박음질을 한번 좀 해와봐라. 만약에 직원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면 직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겠네 그런 생각하겠죠. 얼른 가서 박음질 해오겠죠. 박음질 이런 걸 딱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예 안 사 그러고 가버려. 이게 이거예요. 부당파기.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을 꼭 체결해야 될까요? 바지 꼭 사야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계약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억울하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가 판례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어디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 근데 이건 아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니까 우리 대법원은 여기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뭔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바지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첫째 543페이지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뭘 구성한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됐죠? 이때 손해배상은 둘째에서 세 번째 줄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신뢰 손해 한정된다라는 표현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그 밑에 계약 준비 비용, 계약 이행에 착수한 비용,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밑단까지 잘라가고 박음질까지 해줬는데 그냥 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죠. 뭐 저런 진상이 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적 위자료도 손해배상하라. 그런데 셋째 보면 세 번째 줄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나하고 계약계획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는데 라는 희망만 있을 뿐 아직까지 신뢰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교섭 중 계약 체결의 부당거부, 중도 부당파기, 개념,
신뢰부여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효과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네 번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비용, 이행비용, 정신적 손해. 마지막으로 포함 안 되는 거,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은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544페이지 보면 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옵니다. 요거죠. 계약법 보세요. 내용이 얼마나 적고 쉬운지. 그렇죠? 민법 총칙과는 차원이 달라. 양도 적고 내용도 쉽고. 지금까지 이해 못하신 거 없죠? 다 이해가 돼. 계약체결상에 가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시험 지문에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번이 요거 수량부족 이게 있었고 이거 인정 안 되죠. 3, 4, 5번이 다 후발적 불능이었고 2번만 원시적 불능이었어요. 그럼 뭘 고르면 돼요? 2번. 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원시적 불능.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3, 4, 5번은 다 계약 체결 후 뭐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럼 3, 4번 싹 지워버리면 되고 1번은 수량 부족 이거 나왔으니까 싹 지우면 되니까 하나 딱 남아. 2번 하나 딱. 나중에 문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효력을 보는데요. 이 계약의 효력은 무슨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매매를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고요. 이 채무는 상호 의존적이죠. 둘의 채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서로 별도의 채무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갑이 재산권을 넘겨주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니까 갑은 재산권을 넘겨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렇죠? 이걸 대가적 관계 또는 상호 의존 관계 또는 결련 관계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대가적 관계, 상호 의존 관계, 결련 관계. 쌍무계약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쌍방 채무의 결련성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로 1번, 네모 동그라미 1번에 544페이지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해서 쌍방 채무의 결련성 이렇게 돼 있죠. 대가성이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밑에 박스를 보면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먼저 성립상의 결련성이란 어느 한쪽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요. 아까 이거 아이고 지웠네. 갑과 을이 주택매매계약을 했는데 1월 10일 날 주택이 1월 9일 날 홀랑 다 탔어요. 그럼 갑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아. 그럼 을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아. 결국 성립상의 결련성이란 원시적 불능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원시적 불능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쌍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결국 원시적 불능 같은 상황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 원시적 불능을 처리하는 제도가 뭐가 있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따라서 성립상의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성립상의 결련성과 관련된 제도.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련성은 양 채무가 모두 생겼고 이행기가 됐어. 그러면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되어야 되겠지요. 이걸 이행상의 결련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놈이 지는 안 하면서 청구를 해. 그럼 상대방은 네가 할 때까지 나 못하겠다 이 자식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불러요. 아하,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련되는 제도가 뭐다? 동시 이행의 관련성이 항변권이구나. 세 번째로 존속상의 결련성.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 1월 10일 날. 그런데 토지가 1월 15일 날 수용이 됐어요. 계약을 할 때는 토지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1월 10일 날. 1월 15일 날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은 넘겨줄 수가 없는 후발적 불능 상태가 됐어. 어느 한쪽 채무가 소멸했죠. 그럼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의문제가 남겠죠. 이걸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 불러요. 어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무는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소멸한다라고 민법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담? 위헌부담. 그래서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되는 제도가 뭐가 된다? 위헌부담. 쌍무계약은 이렇게 양채무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결련성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 가지 방향에서 각각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성립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각각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련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봐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536조. 자, 동시 이행항변권. 우리 조문 다니네. 조문이나 개념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동시 이행항변권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겼고요. 대가성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됐어요. 그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한쪽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했을 때 청구받은 사람이 네가 할 때까지 나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동시항변권이라 한다. 항변이라는 건 거절을 말해요. 거절. 쉽게는. 근데 이 거절권이 뭐에 의해서 생긴다?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생긴다.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겼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는데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게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이전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거절하는 권리가 민법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유치권이라고. 아직 물건을 안 받지만 유치권이란 건 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 못 줘라는 물건 반환 거절권이었어요. 그렇죠? 항변권도 거절권이니까 유치권과 항변권은 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요. 거절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고. 그렇죠? 유치권은 물건 반환 거절이고 이거는 채무 이행 거절이고. 처음부터 아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절한다는 점에서 자꾸 비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중에 비교하시고 하나만 조심합니다. 한 사람이 유치권과 동시 이행변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항변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거를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있다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유치권과 항변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예, 그것만 유치권과 항변권에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는 구별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표현을 좀 기억하세요. 유치권과 항변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유치권까지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일단 큰 덩어리 3개를 머릿속에 박습니다. 첫째가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길 거.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길 거. 그 다음에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거. 이거를 상대방도 이행기에 있을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상대방이란 청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돈 내나 이행을 청구해요.
을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을은 이행기가 됐다는 거죠. 을이 이행기도 안 됐는데 갑이 돈 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이행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 요 놈도 이행기에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양 채무가 이행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청구하는 자도 이행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가 청구하는 놈이 이 상대방 이놈이 지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이렇게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박습니다. 동일한 쌍목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겼을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을 것,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여기까지 했죠? 일단 요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요 각각 요건 관련된 것들 몇 가지를 잠시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